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여야의 젊은 정치인 두 분 초대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도봉갑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김재섭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지내신 여선웅 전 정책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네. 자, 우선 김재섭 위원장부터 이번 한 주 정치권의 이슈들 가운데 뭐가 눈에 띄십니까?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피습. 피습당한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이제 뭐 진영을 좀 달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많이 했지만은 이런 뭐 물리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리적 위해를 가고 이런 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럼요. 정치권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떠오르는 건?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신년 인사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장관이라고 부르시네요. 아이고 비대위원장 제가 이 입이 붙어가지고 네.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각 시도당의 신년회에 가가지고 정치적 메시지들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전국 순회하고 있죠.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저의 귀를 사로잡았던 가장 뭐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광주에 가서 이제 자기는 어떤 죄책감이 아니라 5.18에 대해서 죄책감이 아니라 어떤 존경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셨는데 이제 역대 비대위원장은 다른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참회하고 뭐 죄책감을 갖고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다면 우리는 존경심으로 어떤 젊은 세대 보수 정치인들이 가지는 5.18 정신에 대한 어떤 재구성 같은 것들로 알겠어요. 저는 다가와서 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여선웅 전 정책관은 이것 외에 또 어떤 정치권 이슈들이 눈에 띕니까? 저는 뭐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35분 초스피드 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게 이제 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김재섭 위원장은 특검법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특검 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 그 35분 만에 사실은 거부권을 그러니까 제2요건을 받아들인 거는 사실상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대통령이 제가 하는 게 그냥 뭐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죠. 결재를 해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이거 바로 했다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타이밍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한치의 이 그 시간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일부 의원들이 경거망동할 시간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밖에 이제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등등 신당 관련 움직임도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까지 논의를 해봐야죠. 하나하나 좀 검토해 봅시다.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는 뭐 김재섭 위원장 말한 것처럼 있을 수도 없고 또 절대 앞으로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과정, 결정하는 그 어떤 배경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거 가지고 특혜 이야기하는 게 약간 유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제1야당 대표, 국회 제1당 대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 지금 유력한 뭐 차기 멀었지만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하나이고 또 특히나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제1 국가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에 대한 뭔가 명백한 이제 살인 목적을 가진 이 테러 행위, 이 테러 행위가 사실은 비상한 행동,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막 일반인으로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러기에는 약간 조금 억지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신들이 이 피습 사건을 속보를 전하면서 수식어를 뭐로 붙였냐면 윤석열 대통령 경쟁자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병원 이송을 도와줘라, 협조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는데 여기 대해서 뭐 일부 진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서 특권이니 아니면은 뭐 지방 의료 관련돼서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게 이제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은 석연찮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응급이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고, 특히 장경태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최고위원의 해명 등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켰던 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응급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진영이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또 갑론을박도 있고 이런데 예. 이제 근데 글쎄요, 저는 이거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 피습 사건은 피습 사건대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럼 이제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렇죠. 논의로 조금 논의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서울대병원 이송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논의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이 습격을 한 사람의 당적이 어디냐를 가지고 정치권이 좀 뜨거웠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불똥이 우리 쪽으로 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양당이 공히 뭔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 부차적인 논의들 자체가 좀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네. 네. 이 논의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김재섭 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권이 어떻게 반성하고 자성하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이제 제도적인 조치까지도 아직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가봐야 되겠지만, 네. 이 문화, 정치권에서 막말하고 상대방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 정치 이 문화를 어쨌든 조금 바꿔보자 하는 이 목소리는 반드시 좀 필요하고 나올 가야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지금 사실은 여야도 골칫덩어리들이잖아요. 극단적 지지층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극렬 유튜버들, 네. 양당에서도 참 골칫덩어리들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또 불을 지피고 때마다 이용했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은 물론 하지만, 있죠. 예. 네, 유튜브는 정치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돈벌이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극단적인 유튜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편승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그냥 묵인하거나 내지는 조장까지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양당이 공히 방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거 보지 말기 운동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참. 네.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 순회, 우선 김재섭 위원장 입장에서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는 총선에 도움이 크게 됩니까?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그랬죠.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시금석은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초반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해서 얼마큼 우리가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정대가 확고하게 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예. 한동훈 장관만큼은 아니다, 우리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내지는 반대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한다든지 제2부속실을 설치를 오히려 먼저 제안한다든지 이런 정치적 행위들이 더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종의 정치적 행위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저한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준석 신당 창당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막 취임 시점을 전후로 해서는 아직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기 이전의 시점이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 번쯤 만나고 화해 제스처를 해봤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지만은, 예. 그래도 확실히 한동훈 체제가 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과거 김기현 대표보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통 보수 지도자들이 했던 언어랑은 다른 언어들을 좀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꽤 좋은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염려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한나땡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거를 그러니까. 경계하자는 말들도 계속 이제 같이 나왔었는데요. 생각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뭔가 그 취임 일주일, 지금 2주째인가요? 2주째를 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팩트가 너무 없다. 초반에 이제 그 불출마 카드 내세운 것도 어쨌든 신선했지만, 이게 총선 그 공천 국면에 내세웠으면 더 임팩트가 셌을 텐데, 이거를 너무 초반에 이제 앞당겨서 이 불출마 카드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 또 초반에 출발부터 민경우 비대위원의 막말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초반 출범이 약간 삐끗했고, 이제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국면에서도 사실은 막 이제 전국 이제 순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전국 순회에 뭔가 큰 임팩트 있는 메시지나 뭔가 이벤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딱
그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 수락 연설 이 하나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추어리즘이 조금 보인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둘 거냐. 근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차별화하지 않고 일단은 보수 결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김건희 뭐 특검법도 악법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크게 생각보다는 뭔가 뭐 임팩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아니 뭐 거기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그 성과를 떠나서 어쨌든 거기는 지금 절박하게 국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당 대표도 몰아내서 바꾸고 체인지하고 새로운 인물도 계속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은 민주당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있죠. 네. 지금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보수층에서 다음 대권 주자로 1등이 꼽히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가상 대결도 꼭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일부 조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앞서는 것도 나오고 뭐 그런 일반 여론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여권에서는 지금 현재 여론 지형상 한동훈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으니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 그 정도 선인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잘 정리하시고 여선웅 정책관도 얘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획기적인 어떤 중도 확장을 하느냐가 어떤 그 변수였는데 맞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아닌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고 그런 거죠. 다만 그래도 그나마 현재 여권에서는 그나마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자꾸 돌아다니며 사람들 만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지금 이제 그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기 보수 지도자 1위를 공고하게 지금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가 떴을 때처럼 뭔가 임기 말이어서 정권 이양의 움직임이 보이는 시점은 전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우리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동시에 차별화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어려움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가 주워 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중도 확장력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복원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랑 너무 척을 지지 않으면서 차별하는 방식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을 지지 않으면서 차별화한다. 네.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이제 처해진 상황에서 이거를 수용하자고 뭔가 주장을 내기는 힘들어도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왔던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도 사실은 그 뭐 악법 규정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나왔으면은 이게 약간 뭔가 이제 조금 메시지가 약간 좀 중화가 됐을 텐데 그것도조차도 시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확실히 느낀 거죠. 그냥 일단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체제로 보수 결집으로 해서 어쨌든 지지층 결집하는 걸로 가겠다. 이거를 그냥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도층 총선은 어쨌든 중도층 확장이 되게 중요한데 그 전략을 왜 안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 쓴 게 아니라 못 쓰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뻔히 이제 뭐 실패, 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뻔히 이제 뭐 드러나는 게 이제 길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따가 뭐 이상민 의원님 만난 카드도 사실은 이게 중도 확장이나 뭐 이런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이상민 무소속 의원 왜 중도 확장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은 거기 그 이상민 위원장이 유성을해서 굉장히 그 쉽게 말하면 티켓 파워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다 질 때도 이상민 지역구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개인 이 티켓 파워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제3신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국민의힘으로 끌어당길 것이 아니라 이낙연 신당에 가서 3자 구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인데. 그런가요? 근데 왜 그 국민의힘으로 땡겨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상민 그 개인 파워도 있는데 민주당 지지세가 그만큼 강한 곳이죠.
거기서 국민의힘이랑 1대1로 구도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상민 의원이 더군다나 탈당해서 가신 분인데. 삼자 구도가. 네. 게다가 R&D 예산 삭감 때문에 그 유성 지역의 여론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 만난 거? 저는 뭐 당연히 당대표 입장에서 다양한 인사들 만나서 중도학자 하는 거는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오는 게 좋으냐도 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그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할 때 국민의힘이 좋아서 탈당합니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 체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탈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말하자면 제3신당의 90점 내지는 뭐 이준석 대표와의 선거연합 정도를 이룬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도 명분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명분은 있어 보입니다. 뭐 좀 더 지켜봅시다. 이상민 의원 한 사람 얘기를 뭐 오래 할 건 없고요. 근데 하나 또 여기서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금 행보를 보면은 약간 좀 프로 같지 않다는 느껴지는 게 거기서 우리 당에 입당해달라고 약간 구애했거든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 안 오면은 약간 체면 구기는 건데 다 이야기가 되고 나서 만나야 되는 건데 왜 만난 거지? 이상민 의원은 지금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간절함을 보이는 거죠. 세상에.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판사 출신의 교수, 그다음에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의 보궐선거 출신이니까 0.5선이라고 불려지죠. 장동혁 의원인가? 네. 이런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재섭 위원장? 이번에 공관위원장으로 오신 장영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히 교감이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추미애 장관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이 있었던 당시에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을 직격해서 비판했던 뭐 언론 기사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수완박과 관련돼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기조와는 딱 맞는 분이긴 하지만은 당에서는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정보가 하나 있었고요. 사무총장 인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또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반대를 하셨던 분이 또 장동혁 의원이셨거든요. 이런 분이 가장 공천 관리의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해야 되는 역할로 임명을 하신 걸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앞서서 뭐 정치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정치인다운 면모를 보여준 건 맞다고 봅니다. 여선홍 정책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공천 앞두고 총선 공천 앞두고 사무총장을 뭐 초선 0.5선을 뭐 임명한다. 이게 뭐 그냥 허수아비를 임명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실권자인데 그 실권자가 누가 봐도 실권자가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 경력을 가진 인물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냥 용산 공천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재선 3선 이상만 돼도 더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얽혀가지고 또 각자의 그 이해관계와 뭐 기득권들이 생기는데 0.5선이라는 면에서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을 써서 여선홍 전 정책관이 보듯이 허수아비 역할로 그냥 세운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가게 될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1시 36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김민희 씨. 네, 어제도 나들이 차량들이 많지 않았던 만큼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 정체도 평소보다는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는 4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겠고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수선화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나고요. 강변북로에서는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홍은램프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부산 쪽으로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다시 안성분기점 일대로 정체되는데 이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춘천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지내신 여선웅 전 정책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쌍특검법 거부권 이야기로 가봅시다. 여선웅 정책관이 먼저 말문을 열어보시죠. 네. 뭐 특검법 뭐 당위성 이야기는 뭐 많이 이제 뭐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 특검법을 어떻게 조금 대응할 것인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약간 주목점이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5분 만에 사실은 초스피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민주당이나 어쨌든 뭐 전체 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일부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 제2요구권 제2 2차 투표할 때 예.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딴 시간 아예 못 두게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초조함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탈자가 생기거나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이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그 전에 계속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은 사실은 저는 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뭐 택시법 같은 경우에를 그 임기 5년 동안 단 한 번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만큼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이제 뭐 헌법적인 되게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를 국민을 위해서 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로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없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 할 정도로 가족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일 지금 거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권한쟁의 심판으로? 네, 민주당에서는 뭐 권한쟁의를 뭐 요청을 한다 뭐 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특검법이 어쨌든 뭐 총선 앞두고 국민들이 뭐 윤석열 정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국민의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동안에 본인들이 수차례 이야기했던 공정과 뭐 일반 국민의 상식, 국민 눈높이 이런 것들이 다 안 맞는 선택인 것 같아서 뭐 그 여권한테 굉장히 불리하다. 네. 저는 냉정하게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계속 정치적으로 눈덩이를 굴려서 총선에 유리한 국면으로 사용할 것은 뭐 저는 솔직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그러나 국민의힘이 저는 여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부 여당 전부가 이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서 주장을 하고 있으면 자신 있게 그렇게 밀고 가면 저는 될 것 같은데 여성의 정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공천 탈락자가 나중에 찬성 반대표에서 이탈이 나올까 봐 시점을 재고 있는 것처럼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자. 뭐 공천 얘기 하지 말고 빨리 하자 이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하나같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소신이나 어떤 이 특검법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내 공천이 두려워서 이걸 거부했던 것처럼 그렇죠.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점을 고려하면서 뭐 공천 시점 이전에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걸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이 누가 봐도 이걸 총선용으로 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 이걸 끌려가면 더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뭐 기존 지도부들은 빨리 이거 재의결하자라고 주장하는데 김재섭 위원장 보기에는 그런 주장도 할 필요도 없다. 네, 그러니까 물론 한번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두면 되는 거고 오히려 이게 왜 악법인지를 잘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공천 시점을 우리가 따져가면서 빨리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급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악법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김재섭 위원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나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부인이 사인이던 시절에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만든 건데 물론 그 과정이 수사가 뭐 미흡했다 이런 지적은 있지만은 저는 이런 우려가 하나가 들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오든지 간에 그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부인이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 또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뭐 정치적으로 공격할 포인트가 있다는 이유로 특검법을 매번 만들기 시작하면 저는 이거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특검법은 원래 특검법 취지처럼 고위공직자가 공직 권력형 중에 비리. 권력형 비리를 행사했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권력형 비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나쁜 선례를 만드는다는 점에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선홍 정책관이 반론해 보시면. 네, 뭐 그 사건 자체는 이제 오래된 일이고 뭐 대통령 결혼 이전에 이제 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이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에 관련된 뭔가 이 파견물들이 아예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이거 그 이후에 권력형 이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뭐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과거에 뭐 예를 들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뭐 매일 브리핑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악법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주장도 사실은 저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당시 이제 포괄영장이 허용이 됐던 시대에 있었던 특검법과 지금은 포괄영장 자체가 안 되고 그때 그 건별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언론 브리핑의 정도라든지 빈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과거의 특검법과 현재의 특검법이 다른 점을 말씀을 저는 충분히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특검법의 나쁜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내지는 능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시점에 이끌려서 특검법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가리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어 보인다는 거죠. 특검법 하나 좀 이야기 드리면 말씀. 사실은 저기 뭐 윤석열 대통령의 여건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명분이 되게 약한 게 본인들이 뭐 박근혜 특검법 뭐 이런 특검법에 의해서 굉장히 스타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이 이상하다. 거기 뭐 하나하나 조항 따져가지고 이게 뭐 약간 반헌법적이다, 반법률적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 내용이 아무리 내용을 아무리 단순화시킨다고 해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걸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이 여건이 얼마나 이 당정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그동안 있었냐 이거를 예.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악법 규정이라고 봐요. 그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악법도 규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규정을 못했냐 생각해 보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거 이제 대응해야 되는데요. 네. 이 말조차 대통령실한테 못 꺼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정권 이인자가 나타나가지고 악법이라 규정하니까 이때부터 뭔가 이 반대 논리를 찾고 국민 여론을 뭔가 이제 환기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여기저기서 해외 순방 당시 등등등 뭐 이런저런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쭉 그런 게 역사성 갖고 이어져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딱 그렇게 일부러 맞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품 핸드백 사건까지 터지고 그 사건 터진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사실 대중 앞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이런 어떤 여건 속에서 특검법이 쟁점이 되니까 국민 여론이 더 좀 증폭해서 국민의힘 쪽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금 그런 국면인 건 분명하죠. 그럼요. 엄청 불리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법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 어떤 경우에는 특검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한 70%까지 올라가는 여론조사들도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에 관련돼서는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전향적이라는 말 안에는 특검법을 받는 내용도 있지만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뒤늦게 나오긴 나왔죠. 나오긴 했지만 좀 늦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특검법이 벌써 국회에서 발의가 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총선 이후에 하자 내지는 이런 조항은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건 빼고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통과가 될 시점 무렵부터 와가지고 논의가 본격화된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까지 국민의힘에서 뭐 했냐 이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같은 소속이지만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선웅 전 정책관은 대통령실 압력과 위력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자고 말조차 이제 못 꺼낸 거죠. 대통령실에. 그게 네. 이제 계속 회피하다가 누적되다가 이렇게 지금 터진 건데 이게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단순히 도이치모터스나 뭐 예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결국에는 김건희 리스크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민주 진영보다 더 세게 그 뭐 보수 언론들이 지금 김건희 리스크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뭐 사설 보면은 막 뭐 사과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아니면은 뭐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약간 지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뭐 대국민 기자회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뭐 본인들의 그동안 행보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죄송하다 뭐 약간 사과하는 이런 인터뷰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거 없이는 그냥 제도 하나 뭐 추가한다고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것 같지 않다. 네. 보수 언론이 당장만 해도 그냥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가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서초동 가서 조용히 있어라 이제 그런 보수 언론에서의 그 기명 칼럼까지 나온 바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제도로는 일단은 시기가 이제 끝난 것 같다. 특별감찰관제나 제2부속실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네, 본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입장 표명하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정무적 판단 여부가 따라야 되겠지만은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뭐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은 다행이라고 해야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네. 해야죠. 네.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 때 안 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던 맞아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스스로가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기 알겠습니다.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은 합칠까요? 적어도 선거연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낙연 신당은 구조상 시간이 갈수록 힘이 많이 붙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기초단체장을 배출했고 2020년 총선에서 너무 많은 현역을 배출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후보자들 가운데서 결국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 제한되죠. 것이고 제한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후보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천에서 탈락하는 그렇죠. 사람들. 근데 이분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할 텐데 이준석 신당보다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는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친명 체제에서의 공천 피해자로서 본인들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은 명분이 됩니다. 그들이 가기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이낙연 신당이 미풍일 수는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그래요. 태풍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선웅 정책관. 저는 이낙연 신당이 뭐 이미 이제 열차는 출발했지만 약간 목적지가 불분명해서 탑승객이 아직 없었거든요. 현역 의원도 아직 한 명도 없었던 거고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뭐 다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무총리하고 당대표까지 역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지금 따라 나가지 않겠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제3신당 뭐 민주당 탈당하고서는 당선이 어렵다 이런 정치 환경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뭔가 뭐 바람이 불고 새롭게 이제 해도 그 민주당한테 뭔가 크게 이제 막 그 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뭐 예를 들면 호남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되게 유력한 인물이 이낙연 신당으로 나오면은 어쨌든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때문에 그렇죠. 실제 이낙연 신당의 자체 동력도 약간 조금 뭐 지연되거나 멈춤 현상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 그 정권 심판론, 그 여당과의 1대1 구도가 더 이제 조금 더 작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3지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이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모두 다 합쳐가지고 선거 연대든 아니면 합당이든 해서 뭔가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고 승부수를 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갈 현역들이 꽤 있다라고 천하람 위원장 등등이 계속 말하는데 있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있는 거겠죠. 뭐 그걸 거짓말을 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공개는 제 생각에는 그분들 역시도 공천이 시작되고 나서야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2월 초중순 이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정도면은 뭐 1차 공관위회, 1, 2차 공관위회의 끝나가지고 뭐 일부 지역은 단수가 나올 수도 있고 경선이 이제 결정되는 뭐 시기거든요. 예. 그때 이제 보고 뭐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뭔가 신당 움직임들은 그때가 이제 안전 피크일 것 같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상황을 보고 예를 들면은 이준석 알겠어요. 신당도 예. 어쨌든 창당하고 그러면 여론조사도 이제 그 정도면 나올 거거든요. 네.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 어제도 저는 이 방송에서 그런 멘트를 한 바 있는데 이낙연 신당 쪽이건 이준석 신당 쪽이건 사실 모여드는 분들을 보면 뭐 정치권의 새로운 인물들은 아니에요. 네. 다 기존에 정치권에 있던 그렇죠. 분들이고 지금 양당의 주류로부터 좀 배척받는 분들 그래서 공천이 위험한 분들 뭐 특히 또 아주 오래 정치하신 분들까지 뭐 이석현 전 의원 네. 이런 분들까지 이게 거론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면면 자체가 참신하거나 명분을 갖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 분명히 네. 맞아요. 네. 다만 그들의 명분을 누가 주느냐 윤 대통령이 워낙 국민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 언제 사법 처리돼서 감옥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1심 판결이 내려져서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박탈당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나마 명분을 갖는 건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양당이 앞으로 어떻게 그 새로운 면모 일신을 보여주느냐하고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하는 반사체 발광체 비율에서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반사체 성격이 강한 상황이고 이들이 발광체로 변모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승리를 위해서는. 네. 그리고 아마 이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모임 하나하나가 참신하거나 새롭다는 것을 자기들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은 다 합치지 않을까. 네. 그래야 그나마 뭔가 어떤 그 수싸움으로.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맞습니다. 전망을 현재까지는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여선웅 전 정책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1월 신년기획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는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 정치 원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이 부르는 해피투데이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